수업 2월 7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항들은 시간 부족이라고만 써두었고 그 문제들 제외하고 틀린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했고 작년에는 언어와 매체였는데 올해 화법과 작문으로 변환해서 언어와 매체 틀린 문제는 오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작년에 본 시험이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때 봤던 시험들인 거죠. 그런 것 같고 문제 옆에 메모해둔 게 많아서 필요하시다면 참고만 해주시고 새로운 시험지로 과제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할까를 방금 좀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상 새로운 시험지로 이거를 진행을 하면은 이게 사실상 또 해설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일반 인간 강사들도 하는 해설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은 물론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 다운로드를 받아놨거든요. 그래도 풀어본 걸 보면서 이렇게 풀었구나 저렇게 풀었구나 좀 얘기를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새로운 시험지를 구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풀어둔 거를 보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조건만 좀 다르게 진행을 할게요.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작년에 본인이 시험을 봤던 내용을 가지고 좀 구성을 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메가스터디 쪽에서 정리를 좀 해준 것 같죠? 정리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중에서 이제 언어와 매체 틀린 거는 확인을 안 했고 31문항, 14문항 이렇게 나왔는데 오답 문항이 14문항 해서 정답 점수 합계는 69점 정도를 받았다. 6월 모의고사. 근데 6월 모의고사에서 69점이면 뭐 대단히 나쁜 점수는 아니죠. 첫 번째로 할 말이 6월 모의고사 자체가 올해 거는 제법 작년 거는 제법 좀 어렵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면은 뭐 당연히 목표하는 점수는 아니겠지만 7등급의 수능에 봤다고 했는데 그 정도에 해당할 만한 점수는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좀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문항들이 붙어 있어요. 문항들이 붙어 있는 모습. 이런 거는 뭘 의미하냐면 본인이 좀 취약한 지문들에 있어서 많이 날리는 편이고 맞추는 것도 잘 맞추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맞췄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꼭 서비스로 틀려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이제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잡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좀 오답꾼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훨씬 더 대비하기가 쉽다. 따라서 본인이 약한 지문 쪽을 샅샅이 좀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대비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서 보면은 회원님은 상 등급에 해당하는 문항에서의 오답률이 제일 높다. 일단은 하나 얘기하면 이게 상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를 상이라고 보고 이걸 최상이라고 본 것 같은데 정답률이 0에서 30%가 나오는 오답률이 나오는 문제는 일단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등급에 해당하는 문항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거라서 뭐 요거는 뭐 굳이 주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틀리지 쉬운 문제를 많이 틀리진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얘기를 좀 해줬는데 12에서 17 쭉 해서 요거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6월 모의고사를 먼저 볼 건데 사회에서 생략된 내용 추론 6번, 7번, 8번 띄고 9번 이렇게 좀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애초에 뭐야 이게 그게 아니네. 노이즈 그게 아니네. 12는 아예 그 시간 부족이었다. 그렇구나. 좀 특이한 경우네. 왜냐하면 이게 12에서 17 인문이 시간 부족이었다 그랬는데 이게 최고로 어려운 문항들이거든요. 6월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6, 7, 8, 9는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쉬운 문항에 해당을 했고 6, 7, 8은
12에서부터 17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최고로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알 시간이 아주 아깝긴 하다. 차라리 이거를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좀 얻어갈 게 더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거죠. 12에서부터 17은 아마 다른 게 어려워서 틀렸다고 하면 12에서 17은 시간이 있었어도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월부터 가는 거죠. 일단은 6번은 맞았는데 대체 왜 고른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일까? 아무래도 뭐 틀렸는데 여기에는 그냥 맞았다고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시험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아마도 이제 작년 이후에 다시 풀어본 것 같고, 본인이 수능이 아니라 본인이 고3 시절에 모의고사를 칠 때는 이 문제를 틀렸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독서, 사회, 생략된 내용 추론, 이건 아무래도 그냥 메가스터디의 수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고, 대체 왜 고른지 이유를 모르겠음, 정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선지 내에 주어진 관계 판단, 이렇게 써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여기도 써있네요. 왜 내가 대체 이걸 골랐을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6번 문제는 본인이 틀린 이유가, 첫 번째는 스톡 옵션에 대한 이해가 좀 미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보면은 스톡 옵션, 그 다음에 주식평가보상권,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둘 다 뭐냐,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월급만 받아 챙기면 그만이고 실제로 회사가 발전하는지 발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게 좀 문제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시한 게 스톡옵션이랑 주식평가보상권인데,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파는 일종의 선물 거래인 거고, 주식평가보상권은 주식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결국에 이 스톡옵션이 주식을 나중에 사는 권리라는 거고, 주식평가보상권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주식이 오른 만큼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거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어떠한 이 주식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차이가 있다가 틀려서 답은 2번이다라고 고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스톡옵션과 주식평가보상권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오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에 쓰기로는 뭐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태도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상당히 좀 문제점을 고치긴 힘들죠. 그런 것들이 좀, 그런 태도들은 지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사 내가 이해를 했음에도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틀린 건지를 좀 이해를 잘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되겠고 결국에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국어 수능이라는 거는 끝내 비교와 대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비교와 대조. 끝내 결국엔 비교와 대조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비교해보고 대조해봐서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사 오케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이 사회과학 지문 제재를 분석할 때 사회과학 지문에 나온 다양한 어떠한 개념들을 구조화해서 개념들끼리 비교하고 대조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설사 문제에 나오지 않더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나는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일부 조금씩 다 실력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독서 사회 구체적 사례 적용해서, 이것도 뭐 대체 왜 고른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 7번도 보면은 얘는 그러니까 사실 수직과 수평을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핵심이 있는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경영이 공정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지문에서 과도제적 경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나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7번에 있는 보기에서는 보완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7번에서는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점을 잘 보완했구나 라고 결국에는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제가 굉장히 초반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적 읽기 90에 추론적 읽기 10인데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추론적 읽기가 등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연습을 안 해놓을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아니 나는 이게 왜 이거 답이 이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이거 다 이 수업 때 했던 내용이라서 뭐 굳이 자세히 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제는 또 밑에 보면 new 정보가 등장하면 잘 체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new 정보라기보단 추론이에요. 추론. 결론적으로 이게 추론. new 정보라기보다는 이제 지문에서 특정한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추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보기에 제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new 정보다 아니다보다는 결국에 완전히 지문에 나왔던 내용을 선지에서 재진술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요 차이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9번상 독서과학 생략된 내용 추론 처음에는 1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넘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해보면 9번 문제 저번에 전부 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왜 계속 드는 거지?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1번이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장 중의 사슬은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아니 이게 C랑 C 간의 결합이 있는데 하나가 연약해서 끊어지면 띵 나오고 또 연결되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끝부분이죠. 답은 당연히 1번인 것이고 얘는 보면은 처음에는 1도 맞다고 생각하고 1번도 맞다고 생각하고 넘겼다. 표상 그리는 연습. 그러니까 저번에 저도 표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표상이 그리면 좋죠. 하지만 표상을 잘 그렸다 그래서 과연 이 실수를 안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이거는 표상을 떠나서 양쪽을 놓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국어가 그다지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수능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냐면 무조건 수능 평가원스럽게 나올 거야. 무조건 깔끔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한 문장 한 단어 텍스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평소에 계속 해야 돼요. 결론은 전체적인 대의가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답이 한 번에 안 보이면 조금 지엽적이더라도 한 단어 보면서 틀렸다 안 틀렸다를 판단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5번 문제. 45번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생매는 고고한 취향이다 이런 선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고고하다에서 틀리는 거거든요. 딱 한 단어 때문에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양쪽에 양 때문에 틀린 거지 한쪽이라고 해서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때문에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끝내는. 그래서 표상을 그리는 연습을 더 한다. 이것보다도 한 단어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무슨 얘기냐. 문제를 매번 한 문제 풀 때마다 한 단어 이렇게 보면 머리가 아파서 문제를 못 풀잖아요. 45문제를 그 시간 내에 그렇게 못 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풀다가 1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4번부터 5번인데 전부 다 맞아. 전부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한 단어씩 보는 거죠. 전부 다 맞는 것 같은. 1차로 결론이 안 나오면 이 수능 문제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몇몇 문제는 쉬운 문제로 나와가지고 한 번에 판단이 되겠지만 몇몇 문제는 역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맞는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한 단어씩 좀 뜯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12에서 17 시간 부족이고 18에서 2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상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뭐가 안타깝느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시간 부족이라고 넘어갔는데 이 12에서 17 이 전통 윤리학 지문 A어가 나오는 요 지문 같은 경우 특히 나 같은 경우
이게 뭐 연계이긴 한데 수능 특강 연계이긴 한데 이거는 정말 특히 이 문제 16번 문제 그다음에 그 14번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두고두고 곱씹어 볼 만한 정말 두고두고 곱씹어 볼 만한 아주 좋은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최고의 문제죠. 최고의 문제. 그냥 단순하게 시간 부족이다라고 해서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 이 A어 지문 같은 경우는 거의 논리 수능 국어 논리의 극치 최고 이 정도로 제가 평가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그 지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 요거는 반드시 꼭 이렇게 시간 부족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공부를 해보세요. 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읽어서 맞춰내겠다. 지문에서 근거를 찾겠다 이런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만큼 좋은 문제입니다. 또 문학 고전 소설 시간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시간 부족이라는 게 18에서 20일? 요거 이대봉전. 뭐 이대봉전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곱씹어 봐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좋은 지문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제 작년 기출 문제고 평가원의 트렌드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다시 풀어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풀어야 된다. 그럼 반드시 독서 지문 이거 A어 지문을 반드시 풀어보길 바래요.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약간 아주 광적으로 집착할 정도로 좋다고 생각하는 지문이 있는데 칼슘의 역설, 해겔의 변증법, 브레턴 우즈 체제, 개딱지 문제, 뉴턴의 역학 그거랑 하나에 들어갈 만큼 A어 지문은 너무 좋은 지문입니다. 자, 27, 28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27번 소설 문제인데 문학이 질문이 들어오면 아주 기쁘죠. 문학을 아주 좋아해. 이거 아버지의 땅이지 임철우의 좋은 문제인데 27번 보면은 지각의 주체도 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건이라는 말을 주어를 따라 한번 봅시다. 일단 27번을 보면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 서술자예요. 결론은 이 전체적인 시점 자체가 나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그 주인공 시점인 거예요. 주인공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서술의 주체는 서술자는 나인 거예요. 나. 그다음 지각의 주체는 뭐냐?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었다.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뒤에 얘기한 것들도 지각을 한 주체가 나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요런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각의 주체가 나인 것의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각의 주체도 나인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지각의 주체가 나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서술자라는 거는 이 니은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에요. 서술자라는 개념은 이 뭐 물론 서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 작품의 경우 그렇지 않으니까 서술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는 나이고 고정인 거예요. 오히려 나에서 지각의 주체를 찾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마지막에 현기증이 일었다까지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각의 주체가 무조건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답이 되서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한 게 최근에 진짜 좀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는데 저도 이게 한번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납득시키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 결과적으로 서술자라는 개념은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 쭉 서술자가 나로 고정이 돼 있는 것이고 니은에서 나는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지각의 주체도 나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구분된다라는 말이 틀렸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떤 애가 저한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나고 이 이후서부터는 옆에 있는 철수가 지각의 주체인 걸 수도 있잖아요. 철수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상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나마 좀 하나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핑 현기증이 돌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내려오는 얘기가 나에 대한 회상이라는 거. 내가 회상하는 내용이라는 걸 통해서 앞뒤에 나가 위치했고 중간에 있는 내용도 나가 지각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뿐이고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뿐이지 이게 명확하게 이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놓고 쥐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의 지각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어요.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가 다 답이 아니, 나머지 중에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설명이 유일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6모 때 그건이라는 말을 주어로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봅시다. 디귿 그렇죠. 여기서 그건 영락 없는 그 사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주어로 서술했다는 말을 놓친 모양이네요. 이런 연습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고, 아니면 6모 때니까 과거의 자신보다 발전했을 테니까 그죠? 괜찮은 거고. 28번 A가 이야기를 여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심화된 주제를 구현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A를 보면 A가 이야기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재질이라면 일단은 이게 A를 판단해봤을 때 A는 한마디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대한 회상인 거지 이게 이야기 심화된 주제를 직접적으로 구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잘 써놨네. 발단과 절정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발단은 주제를 구현하는 거고 절정은 심화 주제를 구현하는 거다. 요건 좀 깊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그 한마디라는 개념 자체가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한마디라는 거는 그냥 내가 회상하는 거에서 어머니가 그네 얘기를 했다는 얘기라기 때문에 이게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데 직접적으로 뭐 기여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 왜 B가 왜 긴장감이 완화되는 거냐, 이게 서사적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게 긴장감이 완화된다라는 거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막 한 개로 올라가다가 쏴 하고 씻겨나가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면 B 부분을 보면요, 지금 나한테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왜? 그 죽은 병사의 시신을 보면서 내 아버지도 어느 곳에서는 저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 혹은 저렇게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내 마음속에서는 막 많은 혼란이 시작됩니다. 어머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어딘가에선 저렇게 죽어 있을 수 있겠네. 막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드는데, 자, 술 마시자. 어쨌든 너희들 좋은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고조된 긴장감을 빡 하고 깨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떨고 있을 뿐이었다면서 막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혼자 내적 독백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내적 독백이 깨지면서 술판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긴장의 완화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긴장의 완화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날짐승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왜 긴장감이 완화된 거냐?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긴장감이 사실 긴장감이 완화됐다가 다시 긴장감이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이게 긴장감 완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이 긴장이 내적 독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내적 독백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과의 술판으로 낄낄대는 모습, 낄낄댄다. 이것도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예요. 낄낄대는 건 긴장과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긴장의 해소와 관련이 있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긴장감이 완화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긴장이 내적 독백,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 술판으로 어울림으로써 해소되는 것이다. 이 정도가 좀 적합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 B의 뭐 서사적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도 이게 보통은 많은 학생들이 국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늘 질문 주제는 이거예요. 왜 그런데요? 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그다지 많은 작품들을 접해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음에 딱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완벽하게 납득을 하면은 그거는 또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거는 쉽지 않은 거고 결론적으로 본인이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거를 선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뭐 A, B를 뭐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게 긴장감 완화로 스스로 연결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29번 현대소설 3번을 좀 보면 이거를 갖다가 희망적인 성격이 강함으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다. 아 이거는 완전히 실수했구나, 그죠? 나가 지금 보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가가 날짐승이고 쑥부쟁이랑 엉겅퀴꽃인데 꽃이니까 이게 희망적이다. 이렇게 실수했다는 얘기고, 이런 거는 반드시 가랑 나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가만 읽으면 골치 아프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가 앞뒤를 읽어보고 앞뒤를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 텍스트만 집중해서 드립답하는 게 아니라 앞뒤의 내용을 보고 가의 맥락을 추측해야죠. 마치 영어에서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 풀듯이. 자 옛날에 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개 단위로 끊어서 한 뒤에 뒤에 함축 의미 부분을 파악하기 전에 일단 뒤를 보고 파악하라. 그렇죠. 제가 방금 똑같이 설명했잖아요. 이게 대부분 저렇게 밑줄 쳐놓는 게 시나 소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 내지 나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를 갖다가 많이 물어봐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갑자기 한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랑 나만 읽어서는 이게 판단이 안 되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엉겅퀴꽃? 꽃? 축복 아니야? 축제네. 축제 분위기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은 곧바로 틀려버리게 이렇게 또 의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잘 간파를 해서 딱딱딱딱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하여튼 6월 모의고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개인적으로 참 저는 럭키비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뭐 6월이 중요하진 않지만 본인의 시험을 대하는 방식이 럭키비키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려운 것을 잘 쳐냈어요. 12에서 17. 보통 애들이 12에서 17 보고 멘탈이 가로가 돼버려요. A어 지문 풀면서 와 막 A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막 바스락바스락 다 멘탈이 사가버린다고요. 그 지문 보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어려운 독서 지문을 만나면 순간 막 굳어버린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거를 잘 날리면서 풀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험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는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끝내 시간이 부족해서 두 지문이나 날렸다는 거는 아무래도 국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 따라서 빨리빨리 문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모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9모에서 83점 받은 것보다 6모에서 69점 맞은 게 훨씬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쉬웠다고 기억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다고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90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실력이라면. 한번 봅시다. 일단 5번 문제부터 좀 진행을 해봅시다. 9월 5번 문제. 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저번에 우리가 과외 했을 때 안 다뤘었나? 다뤘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를 왜 하느냐, 가를 도대체 기억을 보면 기억이 뭐였어요? 너무 밑줄이 많아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왜 하냐? 왜 금지하냐? 물어봤어요. 이거를 갖다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충 내용 읽어보면 이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말은 없어요. 항상 모든 법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세상에 법을 만드는데 난 너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뭐 나치예요? 히틀러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비자의 이용수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지어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선지가 되는 거죠. 여기도 뭐 이렇게 선지와 지문의 서브젝트 주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서술어를 판단했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파악을 잘했고 모르겠다면 지문으로 올라가 발췌독을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췌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좋겠죠. 그죠? 사실 발췌독을 진행하는 게 베스트였겠죠. 왜냐하면 이게 왠지 들어본 말 같은데 하면서 올라가서 보면 이런 말은 없잖아. 오케이, 틀렸네. 이렇게 진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발췌독을 좀 진행하는 행동이 타당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도 실전에서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네. 15.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점은 시간 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꽤 많이 맞춰요. 지금 보면 15, 그러니까 13, 14, 16, 17 절반을 맞췄는데 아마 하나는 어휘 문제였을 거고 이게 찍어서 맞춘 건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완전히 찍어서 맞춘 거라 그러면은 참 대단하긴 하네. 그죠? 50%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당연히 시간 부족하면 안 되는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끝내 결국에는. 아이고 이거는 너무 아깝다. 오히려 내가 더 아깝네 이거는 저번보다. 이거 문제 같은 경우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수능 완성 기출, 수능 완성 연계 문제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앙드레 바젠 같은 경우 요거는 수능 완성 기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실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만약에 이 패시브를 끝내 수능 날까지 극복을 못했다고 하면은 아싸리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12에서 17은 진짜 한 10분만 있으면 10분, 5분만 있으면 풀 수 있었던 거거든. 너무 쉽고 연기 공부 똑바로 했으면은. 근데 이거 시간 부족하니까 날렸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거를 날릴 바에는 블록체인을 날리는 게 훨씬 낫죠. 훨씬. 이거 풀 시간이면 이거 풀고도 남거든요. 앙드레 바젠. 아무래도 본인이 제가 좀 감히 진단을 하자면 갈래복합을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갈래복합을 지금 6모, 9모 진단 3모 때 좀 더 두드러질 것 같긴 한데 본인이 그냥 시간이 없어 버리니까 갈래복합을 던지는 것 같아. 갈래동합이라보다 갈래복합 문학에서 얘기하는구나. 주제통합을. 가나지문. 그죠? 독서에서 주제통합 지문을 그냥 패시브로 날리는 것 같은데 그런 습관은 좋지 못해요. 물론 6모 때는 A어가 더럽게 어렵게 나왔지만은 9모 때는 쉽게 나왔잖아요. 수능 때는 쉽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이 올해 수능 때도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한 걸 버리는 연습을 해야지 고정적으로 이 유형은 못 풀겠다 이런 느낌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6번은 뭐 다 틀렸다라고 2번 다 틀렸다는 얘기겠죠? 26번에 이거는 지금 26번에 3번, 4번, 5번 26번에 매우 좀 치중해서 좀 써준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거 그거구나. 아무런 슬픔도 시름도 없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네? 응? 나의 추측이 틀렸구만. 대부분 이제 뭘 틀렸냐면 애들이 어려워했던 게 24번을 많이 틀렸는데 26번을 틀렸네. 자, A와 B 봅시다. A를 보면 A는 어떤 대상이에요? 자, 겨울 아침 먼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에 창이 하나 생겼는데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얼음이에요. 얼음 쉽게 말하면. 얼음 속에 사는 우리 물고기 친구들을 이걸 마치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살얼음의 창이다. 이거는 살얼음의 창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밑에 마치 물고기들의 일상생활을 모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물고기들의 일상생활을. 우리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인 것이고 다음 B를 보면 B는 어딨니? 기둥. 자, 이거는 그 얘기잖아요. 나무를 받쳐놨다.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기둥으로 받쳐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 기둥이 없었다면 나무가 무너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몸을 보존하려는 계책이 있다.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한번 26번 보자. 1번. A는 화자의 불안을 심화해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헷갈리잖아요. 어렵고 곧바로 X 키워드를 치는 거예요. 곧바로 1번. A는 화자의 불안을 심화한다?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불안을 왜 심화해? 물고기의 창 지금 오히려 창을 보면서 가족들을 생각해내는데 이게 과연 불안을 심화하나? 전혀 아니죠.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A는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해? 가족들이 이상향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A는 B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한다? 요거를 첫 번째 용모들은 답으로 골랐죠. 하지만 과연 일단 봅시다. 과연 여기서 책임감을 창에서 떠올릴 수 있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왠지 가족들 얘기가 나오니까 책임감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왠지 그러잖아요. 가족이라는 키워드 이꼴 책임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나름대로. 본인 딴에는 가족들이면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책임감을 고를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국어 등급을 올리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뭘 것 같아요? 바로 본인의 주관을 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 고득점을 위해서는 본인의 주관을 배제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1번이라고 봐요. 저는 진짜 수능 국어를 잘 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관을 빼는 연습을 하는 거. 이거는 아마 틀린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느냐? 가족 이꼴 책임감. A 맞는 것 같은데? 물고기는 책임감, 가족이잖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전형이. 왜 그러느냐? 그렇다면 바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주관적인 가족 이꼴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올라가 봐야 돼요. 알아서 가족이지만 이 가족이 정말 그런 내용을 표상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가? 책임감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유년 시절에 뭔가 제대로 못 놀았던, 못 싸매어져 있었던 가족,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가족들이 움직이는 거, 물고기 가족들이 움직이는 걸 담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책임감이랑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는 말이에요. 못 시켜요, 결론은.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책임감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B는 A와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B는 글쓴이가 처한 상황이랑 뭐가 나죠? B는 지금 나무 기둥이잖아요. 나무에 기둥 세웠다고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했어요? 기둥을 세워서 막 깔려 죽을 뻔했는데 기둥으로? 아니잖아요. A와 B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한다. 하나 A는 뭐예요? 원래 그냥 밟고 지나가던 얼음판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야? 와, 이거 마치 이거를 물고기네 가족을 지켜보는 유리창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 새롭게 주목했고, B, 원래 그냥 나무 받치고 있는 기둥인 줄 알았는데 서로 생물들이 서로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뭔가 나무가 이 기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개념을 떠올릴 수 있었네? 답은 5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만들어낸 명언이 하나 있어요. 답은 늘 정답은 늘 넓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정답은 늘 넓어. 지나치게 좁은 얘기는, 지나치게 협소한 이야기들, 뭐 책임감, 처한 상황, 이상향, 불안, 이런 식으로 좁게 들어갈수록 오답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너무 국한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연결될 확률이 적어진다고요. 특히 공통점으로 연결될 확률은 더 적어지고, 아주 깊은 얘기를 해버리면. 하지만 5번은 어때요? 새롭게 주목한다.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파로 문제를 계속 영원히 풀어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대상을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새롭게 주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새롭게 주목할 수 있고, 요렇게도 새롭게 주목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것들이 주로 답이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뭐 넓은 게 무조건 답이야 이런 건 아니지만 주로 넓은 게 답이 된다고요. 주로 넓은 게 답이 돼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모까지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이제 3모로 잠깐만, 내가 이걸 안 읽어봤네요. 좀 없애버렸는데. 보자. A를 통해서 식구들의 문제점을 떠올렸다. 친구 봐봐 이거. 내가 딱 짚어냈네. 과도한 해석을 시도했잖아요. 아주 스스로 메타인지를 잘한 거예요. 그래, 맞아. 본인의 주관을 반영하면 안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그렇지. 아주 좋아요. 이거예요, 바로 문제점이. 가족을 보면 막 머릿속에 식구들이 떠올라.
책임감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아주 잘했습니다. 내가 이불을 들고 숙제 가는 장소에다 글 쓰니까 처한 상황 극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하지만 이거는 극복이라는 단어 맞아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것도 잘 분석해서 오답 정리를 잘하네 아주. 오답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불을 들고 가 숙직해? 그럼 뭔가 글쓴이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맞나?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지. 이게 뭔가 상황을 극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여기 숙직을 하는 게 그냥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을 하는 건지 뭐 집에 불이 나서 가서 숙직을 하는 건지 만약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로 가서 숙직하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거겠지. 그런 말은 없잖아요. 맞지? 자, 새롭게 주목한다는 얘기는 다른 관점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 바로 맞아요.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나는 옛날에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보면 무식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어머니가. 하지만 내 딸 남자친구가 공부를 못했어. 보면서 비록 얘는 공부를 못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좋은 면이 있고 생활력이 있네. 내가 지금까지 학벌 이상주의에 빠져 있었구나. 이 낮은 학벌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겠어. 이러면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주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어떤 대상 바라본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보자. 또 흥분했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나가는데. 산모 60점. 이건 별로 좋지 않네요. 그죠? 특히 봐봐요. 여기는 봐봐. 위에는 봐봐. 중이고 얘도 중이잖아요. 쉬운 시험, 이건 구모가 쉬운 시험이라서 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산모에서도 뭐 어려운 문제가 하나쯤 있었겠지? 산모 34번이 뭐 제일 어려웠다고 34번 현대시 문제였을 텐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을 틀린다는 거는 그냥 전반적인 국어 실력이 이 작년 3월까지는 좀 많이 부족했다고 봐야 돼요. 중을 틀린다는 거는 특히 점수대가 낮은데 중을 틀리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점수대가 높아. 고득점자야. 근데 중을 틀린다? 이 자식 왜 이렇게 덤벙거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끝나는데 전반적인 점수대가 낮은데 중을 많이 틀린다는 건 그냥 전반적인 국어 오답률이 높다. 국어를 좀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깊게 나는 왜 중을 많이 틀리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차근차근 해나가면 다 극복이 됩니다. 자, 봅시다. 16, 17은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서 문제죠. 이거 보니까 유증 문제였던 것 같은데. 오케이. 맞나? 오케이. 맞죠? 16, 17을 두 개를 보는 건데 이 16이 어려웠나 봐요. 이 16의 핵심은 사실상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유산, 상속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유산, 상속에 대한 지식은 배경 지식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면. 이거를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조금만 하면 이거는 왜 이번에도 나왔고 옛날에도 분명히 나왔어. 유류분으로. 이거는 아주 뭐 사골 우리듯이 계속 우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우리지 못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이 개념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 제가 봤을 때 최소 기출이 4번 이상 나왔어요. 이것만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반드시 알아둡시다. 배경 지식으로. 봐봐요.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증여, 상속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그 3월 거기도 나오잖아요. 증여는 뭐 계약행위고 상속은 뭐고. 자, 증여는 뭐냐?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증여는 숨이 붙어있을 때 하는 거. 상속은 die. 숨이 끊어졌을 때 하는 게 상속이에요. 일단 제일 쉬운 개념은 이거. 숨이 붙어있을 때 돈을 주면 이건 증여예요.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가 뭐 띡띡 산소호흡기 이렇게 쓸 때 세준아 너에게 내 모든 재산을 주겠다. 이거는 증여인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 줬으니까. 그럼 이제 난 떼부자가 되는 거지. 하지만 상속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자 할아버지의 남은 재산이 뭐 3억 8천만 원입니다. 이거를 아들, 딸 나누겠습니다. 이건 상속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상속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증여랑 다르게. 상속은 그냥 이건 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너무 산으로 가겠다. 이러다 한 7시 반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요런 개념. 그 다음에 이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노래가 있죠. 그 노래는 잘못된 거예요. 네? 위, 아래, 위, 아래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아래, 위, 아래, 위예요. 무슨 말이냐? 직계 존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얘 있어. 그 다음에 부모 있어. 있으면 아이씨 뭐야. 내가 있고 와이프 있고 부모 있고 있잖아요. 내가 죽었어. 유감스럽게도. 그러면 부모한테 먼저 가요? 자식한테 먼저 가요? 자식한테 먼저 가요. 부모한테 상속권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 다음에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1순위가 자녀, 2순위가 부모. 배우자는 공동순위고 1.5배 가져가요. 무조건 요거예요, 기본이. 요것만 알아두면 앞으로 어떠한 상속 문제를 만나더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다. 기억에 예 봅시다.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자, 일단은 이거는 16번 같은 문제는 특이에요. 특. 16번 문제 특. 16번 문제 특이 뭐냐? 이런 문제. 답이 이거다라는 건 모르겠어. 설사 내가 답을 지나쳤더라도 답 이게 뭔가 센서가 울리진 않아요. 사이렌이 울리진 않아. 답이다 하고. 하지만 나머지는 싹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결론은. 볼게요. 답은 5번이에요. 이게 1순위의 법적 상속인들이 있어요. 제가 맞지? 1순위가 뭐예요? 대표적인 자녀예요.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유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잠깐만. 그래서 16번은 피드백을 보면서 진행해야지. 왜 답이 5번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럼 나머지는 뭐 다 틀린 게 알겠는데 왜 5번인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잖아요. 봅시다. 유증의 개념이 여기 써 있어요.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증의 개념을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건 뭐냐면 핵심은 일단 조건이 뭐예요? 배우나 자녀여야 돼요. 즉 배우자나 자녀가 제 1순위 법적 상속인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배경 지식이 들어가네. 이게 근데 5번이 딱 맞는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왜 5번 이해가 안 될까? 유증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뭐야? 법정 상속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익단체라든지 제3자라든지 뭐 이거는 법정 상속자가 아니에요. 일단 얘네들은 법정으로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유증이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상속을 받으래야. 그러니까 원래 10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떻게 10억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나누냐? 10억을 4로 나누요. 8억이 잠깐만. 9억이 있다 쳐봐요. 잠깐만. 4로 나눠. 아니 잠깐만. 3, 2, 9. 9억, 2억, 3억 보통 이렇게 가져가요. 7억이 있으면 자녀 2명, 배우자 1명. 그럼 사실상 얘가 지금 나 헷갈린다. 뭐 정처법 아니니까 어쨌든 원래 뭐 가령 뭐 퍼센티지로 가져간다고 쳤을 때 얘가 뭐 50% 가져가요. 근데 난 얘한테 70 주고 나한테 30 줄래. 이렇게 하는 게 유증이란 말이에요. 유증의 핵심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지 생판 모르는 남한테 재산을 주는 걸 유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답이 5번이라는 게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17번. 사회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다시 적용한다. 17번인데 그렇죠. 요거는 뭐 사실 이걸 그려봐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의 어떤 사회 특히 이런 상속, 물론 뭐 상속이 뭐 흔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 상속 쪽 내용 특이해요. 이런 거는 직접 그려봐야 돼요. 본인이 뭐 알았던 것처럼 표상이라 그랬나? 그런 거를 해봐야지만 17번 문제 같은 거는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안 하면 17번 문제 같은 문제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만 진행을 해버리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래버리면서 무진장 헷갈린다고요. 17번 문제는 반드시 직접 해봐라. 직접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배우자 A, B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고전시가 파트는 김승리 T 고전시가 강의가 다음 주여서 다음 주에 강의를 듣고 한번 풀어보고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추천하지는 않아요. 제가 뭐 딱지를 걸어서 죄송한데 이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응? 그런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봐봐. 이 해석 듣겠다는 강의 듣고 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이 고전 시가에 대한 해석을 쭉 들어보고 아 이런 뜻이네. 심지어 우알가는 연계예요. 제가 알기로는. 오 이런 내용이네. 오케이. 풀어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건 좋지가 못해요. 왜? 과연 일단 첫 번째 의문점. 과연 내가 고전시가 한 강을 들으면 고전시가 이 강을 들으면 고전시가 해석 실력이 발전할까? 일단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우활가랑 5대 어부가곡을 해석하는 실력은 늘겠지. 하지만 과연 이게 수능에 나올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범 고전시가를 다 해석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내 능력으로 직독직해가 안 되는 고전시가를 수능에서 맞닥뜨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다면 과연 강의 듣고 해보는 게 좋은 시도일까? 저는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일단은 부딪혀보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어떤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해요.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 선생님 저 이거 너무 틀리니까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맨날 틀리기만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사 지금 안 되더라도 부딪혀보는 거예요. 빵! 부딪혀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면서 아 틀렸네? 난 다시 일어설 거야. 이 부분 때문에 틀렸잖아. 다음부터 안 틀릴 거야. 어떻게든 해석해낼 거야.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낼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고전 시간 난 약하니까 강의 듣고 나서 다음 주에 풀어봐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실력이 빠르게 안 늘어요. 요거는 제 강의 지금을 이걸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들어봐요. 정말 그게 좋은 거예요. 오답을 어떻게든 분석해보고 좌절해보고 못하겠어 하지만 끝까지 해보고 정 안 되는 걸 강의를 듣고 해결을 해야지 처음부터 편하게 강의 듣고 문제 풀면 실력이 안 늘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6번. 자. 일단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밑에 플러스라고 얘기가 있길래. 그럼 보면 1번, 2번, 4번 선지가 헷갈렸네. 현대시고 가와나 천양이 마음의 수수밭과 김기림 태양의 풍속인데 요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걸 보면서 할까? 밑에는 일단 보면은 잠깐 오케이. 시간을 좀 파악을 해서 자 어차피 밑에 시간 부족이고 고전 소설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고 10번 13번은 과학 시간 부족이고 결론은 이게 거의 마지막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요거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제가 보니까 이거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볼게요. 태양아 다만 한 번만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어오마. 나의 마음이 무너진 터를 닫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겠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뭐가 살라는 거예요? 태양이 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태양아, 너는 나의 가슴 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서 불결한 간밤의 소리를 핥아버려라.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너는 나의 병실을 어족들의 아침을 드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세워가며 기다린다. 김기림 씨는 대장간의 유혹을 쓰신 분이죠. 김기림 씨는 유독 많이 나오네. 한 3번 4번 본 것 같다. 자 봅시다. 그래서 가와 나에는 내용문 형식론의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죠. 가는 태양 예찬이야. 태양아 와달라. 고달픈 현실을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해 의지. 고달픈 현실이 어둠이라면 태양아 오너라. 태양아 와서 날 도와줘라. 태양아 오너라.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 태양아 오너라. 결국에 태양이란 일종의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태양 보고 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태양이 옴으로써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태양이 극복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현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형식 면에서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대립적 시어를 통해 구현한대요. 뭐예요? 어둠 태양이죠. 가에 있어서는. 자, 나를 읽어봅시다.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위님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이건 일단 지금 너무 또 해설을 하면 안 되니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를 읽은 거는 시는 사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리 공부해놓고를 못 풀겠어요. 소설은 내용이 기억이 나니까 미리 공부해놓고 바로 해설할 수 있는데 시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한번 좀 이렇게 읽어봐야지. 가의 나의 바다의 요람이 흔들린다고 한 것은 화자의 내적 혼란이 드러난다? 보면 이거는 사실 봅시다. 요람을 흔든다는 말은 어디 나와요? 지금 일종의 태양한테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불결한 바람의 소리를 핥아버리라면서. 그런데 이게 화자의 내적 혼란입니까? 혼란을 달라고 태양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태양아, 혼란을 주어라 나에게. 나를 혼란시켜라. 아니잖아요. 바로 1번 정답이겠네. 그렇죠? 1번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막막함이 올라간 것과 제정신이 드는 부분? 1번은 그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닌데, 현실의 고달픔이 심화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요람을 흔들라는 이게 혼란이라는 거 연결시킨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람을 태양한테 지금 흔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태양아, 요람을 흔들어 달라. 근데 이게 만약에 혼란이라면 태양아, 나를 혼란시켜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번, 아침, 밤 모두 긍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침은 유쾌한 거고 밤을 밤새워 기다린다. 아침과 밤, 하늘과 땅은 대립적 시어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아침과 밤이 똑같은 말 아니냐? 아니죠. 아침은 태양이 온 거고 밤은 태양이 안 온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 이거 마지막에 다시 다룰게요. 왜냐면 마지막에 해결책을 조언해달라 그래서. 4번,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이유예요. 어두운 병실을 너를 기다리는 장소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시가 아니냐. 요 얘기까지. 자, 이거는 시간 부족이었고. 자, 봅시다.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뭘 얘기를 해줬냐면 저한테 등급을 올리기 위한 해결책을 조언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명확해요. 여기서 보이는 건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본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관. 두 번째, 기술. 잡다한 기술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많이 둘 다 고쳐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고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주관. 일단은 주관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관을 지나치게 많이. 무슨 뜻이냐? 내가 A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A라고 생각해요. 그래버리면은 무조건 이건 A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가족도 가족을 생각하면 나는 책임감이 떠올라. 막 식구들을 책임지는 모습이 떠올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책임감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문제만에서 드러났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실상 여러 문제에 중첩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독서를 풀든 문학을 풀든. 근데 주로 주관이 개입되는 문제는 독서를 풀 때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문학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그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는 외계인이다. 진짜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도 배경 지식이 없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완전 담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담백으로. 딱 지문에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문에서 A라고 했네? 그럼 A인 거지. 외적 준거의 개념은 그것의 준거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준거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주관을 삭제하는 연습을 하여라. 결론은. 본인의 주관을 계속해서 고집하다가는 자칫 문제에서 원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것들을. 그런 걸 안 놓치려면은 본인의 주관을 버려라. 두 번째, 기술, 잡다한 기술.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과외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과외를 시작했을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너무 잡다한 기술이 많아요. 왜? 어디서 드러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드러났어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걸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근데 왜 틀려요? 세상에는 긍정 부정 말고도 더 깊은 내용이 많아요. 꼭 세상이 긍정 부정으로 정의될 필요는 없잖아요. 뿔, 마, 양 외에 제3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니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얘기들을 끝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답을 위주로 정리해보는 건 괜찮겠고, 저는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미리 얘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도 뭐 너무 적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돌아보는 연습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수업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일요일 날 또 이제 피드백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이런 거 좀 감안해가지고 같이 써서 보내드리면 또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면 부모님께서도 좀 어떤 상황인지 공유하면 좋으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